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할 때 폐경기를 떠올리는 건 호르몬의 불균형이 주는 여러 증상들 때문일까요? 호르몬 결핍이 주는 여성 건강의 위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할까요? 또 잘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 365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면서 혈액 내로 분비됩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임신, 출산, 폐경에 이르기까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 또 폐경 이후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들은 생리 시작부터 폐경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일생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성장을 하고 크면서 크게 변화들이 초경을 시작하고 또 임신 출산을 경험을 하고 네. 또 이제 폐경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남성과 다른 특별한 그런 생리 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호르몬 여러 가지가 뭐 다 공통적이지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프로게스테롤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좀 대표적인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여성성을 만들고 또 생리를 유발을 하고 또 여성의 이제 특징적인 신체 변화들 뭐 유방과 골반이 발달한다든지 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많고 적고 또 이제 사라지는 그 과정들이 네. 초경과 임신, 출산, 폐경까지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여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이 호르몬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성의 특징적인 그런 신체 변화들로 나타나고 또 피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관절들 뼈를 또 만드는데도 관여를 하고 어떤 기분이나 인지조화 또는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시기들 생리를 준비하는 배란기 이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배란 이후에 그 자궁 내막이 변화되고 자궁 내의 평활근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때 이제 초기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좀 이제 안퇴시켜준다, 좀 착상을 좀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하고 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은 이제 폐경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골다공증이 오거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우리 안면홍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제 생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살아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생리를 하게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작용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생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궁 내막도 근육층이고 그 근육층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임신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태반으로 점점 크면서 이제 태아를 자꾸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임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배란기 이후에 급격하게 자궁 내막이 이제 무너져 나오면서 그런 출혈도 있고 하게 되는 그런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배란 전에는 이제 난폭이라고 해서 난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자궁 내막도 점점 두텁게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이고요. 또 이제 배란이 될 때는 이제 뭐 LH 서지라 그래서 이제 LH 호르몬이 이제 황체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황책이라고
파열된 난포가 황체를 이루면서 프로게스테론도 만들고 자궁의 분비기를 준비시키면서 착상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란 이전에 작용하는 호르몬, 배란 이후에 작용하는 호르몬, 또 임신이 진행이 되면은 또 임신에 맞춰서 하는 호르몬들처럼 여성 호르몬의 그런 작용들은 주기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주기성 또는 뭐 가임기 여성일 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그런 호르몬 변화들, 또 이제 폐경 전후로 또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다양하게 다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징으로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호르몬이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테너 사인이라고 해서 테너 그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성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차 성징의 변화들의 그런 시기들이 뭐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뭐 음모가 발달하든지 아니면 키가 많이 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기적으로 발달하는 거를 좀 구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춘기가 발달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상하부 내하수체 자궁 난소축이라고 해서 HPO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여성 호르몬 내분비, 호르몬 대사의 균형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맞춰서 키도 크게 되고 뼈도 튼튼하게 되고 또는 뭐 신체도 발달하고 또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2차 성징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도 뭐 우리가 보통 황체내경 2000년 전에 쓰였던 책도 뭐 7이 14에서 14살이 되면 1000개가 달해서 충인맥이 성하고 뭐 생리를 주기적으로 시작한다 해서 어떤 이런 시기 때를 맞춰서 어떤 건강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호르몬과 관련되는 그런 2차 성징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뭐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를까요? 그렇죠.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항상 우리 몸의 건강이 양과 음과 양의 균형도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쌓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또 이제 발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음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축적하고 두텁게 하고 쌓아가는 부분들을 좀 있고요. 프로게스테론 이제 양적인 부분 우리가 뭐 배란기 위에는 기초 체온도 올라가고 뭐 분비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배란 이전에 자궁 내막도 증식 성장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때는 이제 난포기에 대상하는 자궁 내막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고릅수를 억제해서 뼈도 더 많이 만들고 피부는 만들고 피부도 이제 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분비기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뭔가 분비를 시키고 안정해서 황체기가 돼서 진행이 돼서 임신을 유지하면서 피도 잘 만들어지고 착상을 준비하고 또 정자도 차단하고 또 체온도 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만 생성이 된다면 프로게스테론은 난소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난소에 있는 그런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도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에스트로겐도 난소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난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지만 90% 이상 만들어지지만 그 외에 뭐 부신이라든지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로 뭐 임신을 하면은 태반에서도 만들어지고 뭐 부신 피질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또는 이제 뭐 극소량에서는 뭐 뇌나 지방 조직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만든 이런 호르몬을 만들 때에는 꼭 그런 해당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만들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폐경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시기들이 여성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난소 기능이 정지되어서
오히려 그럴 때에도 그 말초 지방 조직에서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화된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에스트로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과체중인 상태인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덜 온다든지 또는 에스트로겐 작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폐경 증상을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꼭 난소에서만 다 만들어진다고 보진 않고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전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임기 동안에도 여성 호르몬에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생리라는 게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아주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굉장히 잠을 못 자고 그 불면증에 심하게 이제 앓게 되는 경우들이나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생리불순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거는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 시상하부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뇌신경계 호르몬 내분비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신경계의 작용들과 또는 호르몬적인 것들이 굉장히 연결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급격하게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체지방량이 너무 부족해서 오거나 또는 굉장히 불면증에 심하게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각각의 이런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과 작용을 통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뭐 인종이나 다른 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활 습관의 변화나 뭐 식생활의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차이도 오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더 심하게 한 뭐 기분장애, 생리전 기분장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는 생식 능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소실되는 시기가 폐경인 거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폐경이라는 정의가 생리를 안 한다 이런 거보다는 난소 기능이 생식 능력을 잊어버렸다. 배란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폐경기 여성분들이 간혹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나는 생리를 계속 하는데 폐경인가요? 물어보지만 오히려 난소, 배란이 되지 않고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런 무배란성 생리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폐경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때 견제가 되는 것은 여성에게는 여성이 자기가 태어날 때 난소 내에 그 1차 남모세포 좀 분할이 안 된 원시 남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조금씩 이제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제 키워서 그걸 뭐 2차 남모세포 또 해서 남포로 이렇게 하나씩 빼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배란을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개가 뺐어서 결국은 이제 일생 동안 보면 뭐 450에서 500개 정도를 이제 뭐 빼서 쓴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뺐을 게 없는 경우들이 되면은 그 시기가 폐경인 거고 보통 나이는 49에서 50세가 되는데 또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40 이후가 되면은 폐경이 되더라도 조기 폐경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빼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한 개씩 따박따박 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배란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보조생 시술을 하면서 과배란을 좀 반복적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배란 난소 기능이 좀 더 빨리 줄어들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난소에 혹이 있어서 뭐 또 어떤 치료를 했다든지 했을 때에도 또 빨리 이제 그런 난소의 그런 기능들이 생식 능력들이 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어떤 그 임신 기간
예. 임신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키우고 또 출산하고서 육아를 하는 동안은 또 수유하면서 생리를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 기간이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신체적으로 큰 변화 시기지만 네. 난송이로만 보면은 휴식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임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몸이 힘든 시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휴식을 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폐경이 되면 폐경기, 갱년기 증상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폐경기 증상도 개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폐경이 오는 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생리를 잘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순간 폐경이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건 생리적인 반응인데 요즘에 이제 뭐 갱년기 증상, 폐경기 증후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좀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의 50% 정도는 폐경에 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지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 한 25%에서 한 20% 정도가 좀 심하게 있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만도나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는 생활 습관 이런 또는 뭐 출산 횟수나 또는 뭐 수술 여부나 또는 환경적인 약물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폐경기에 오는 것을 여성 호르몬 변화라고 보진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오는 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인식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제 폐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일종으로 음허화동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쫄아들면서 그것이 뭔가 장부의 불균형 상태, 음양의 불균형 상태가 오게 되는 건데 평소에 만약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수분도 충분히 많고 피도 많고 근력도 좋은 사람들은 좀 갱년기 증상이 좀 덜 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한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게 더 심하게 갱년기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신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안면홍조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 열이 혹 났다가 뭐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이제 깬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땀도 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바소모토 심프텀 그래서 어떤 혈관 운동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질이 건조하다든지 요실금 증상이 또 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불면증도 요즘에는 이제 또 같이 갱년기 증상하고 또 많이 오게 되고 또 이때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뭐 갱년기를 하면 무조건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서 단순히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뭐 화병처럼 화가 버럭버럭 나고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나 갱년기인가 보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뭐 오십견이라고 해서 동결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절 통증이나 근육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폐경 이후에 그런 인지장애들 뭐 건망증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더 갱년기가 더 진행되면서는 심혈관계통 질환이나 골다공증,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폐경 전에는 남성들에 있어서 더 위험도가 높다면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서질환 이런 부분도 오히려 폐경기가 되면서 만성적으로 더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신 건강의 위험부터 마음 건강까지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밀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도 이때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은 예방이 되지만 사실 이제 골 감소증이 오고 또 골다공증이 오는 거는 또 증상적으로 오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도 평소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살짝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가방에 살짝 부딪혔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은 가장 심한 게 골 대사를 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폐경 되고 나서 한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은 뭐 25% 정도가 골량이 감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폐경 후에 10년 이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뭐 30에서 40%까지 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성은 그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좀 심해서, 우리가 뭐 척추나 이런 부분 뭐 압박곡절이 된다든지 뭐 팔다리 이런 부분보다 이제 대퇴골이나 큰 뼈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 삶의 질에서 문제까지도 또는 수명에까지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골다공증이 오거나 골밀도가 약해지는 경우는 또 한순간에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히려 보면 폐경이 오기 전에 이제 40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매년 이제 골 감소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지탱해주는 근육량도 40이 넘어가면서는 매년 1~2%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골밀도로 검사도 폐경기가 되면은 평소에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꼭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좀 심하게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도 하면서 생활 개선을 꾸준히 해야지, 오히려 뭐 폐경 이후에 30~40년의 그런 삶을 굉장히 건강하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 상태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뱃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하던데, 일단 비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 여성들에 있어서는 체형 변화가 가장 오는 거를 또 요즘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여성들은 주로 이제 뭐 허벅지나 이제 엉덩이, 여성의 그런 체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살이 찌다가,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제 남성형 비만이라 그래서 복부 비만, 특히 이제 배가 찌는 게 아니라 복부에 있는 내장이 살이 찌게 되는,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냥 단순히 체중이 늘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이지만, 내장 지방이 늘게 되면은 뭐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뭐 당,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통 질환이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 시기에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들, 예를 들면 열량 제한을만 해서 살을 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주로 폐경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의 원료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서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남는 잉여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게 내장 지방에 더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섭취를 덜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대사량을 올리는 거를 같이 하지 않고 뭐 젊었을 때처럼 내가 정말 굶어서 살을 뺀다고 하면은 거의 100% 실패를 하는 쪽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은 단기간보다는, 섭취하는 거를 또 무제한 줄이는 것보다는 음식 종류를 바꿔가면서 내가 열량은 조심을 하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는 섭취를 하면서 근육량을 높이고 활동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침 치료를 비롯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침 치료가 폐경기 여성 운동, 특히 혈관운동성 안면 홍조증이나 위로 열나는 거,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이제 불면증,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할 때 마음이 좀 편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임상 연구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의학에서 음어화동이라 그래서 수분도 마르고 부족해지는, 우리가 허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장작이 되면서 정말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 위축성 질염이나 자꾸 이제 뭐 어떤 염증은 아니지만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관절에서도 뭐 서울 나고 여러 가지 체력이 떨어질 때에는, 이럴 때는 자음 또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폐경 이후로는 근육 빠진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하거든요. 운동도 필수겠죠? 그렇죠. 제가 외래 진료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의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갱년기, 폐경기 증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관 운동성 증상, 바로 혈관 운동,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다 생기는 그런 증상이 볼 수도 있고 또 심하게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도 예방하는 것도 근력일 수도 있고 오십견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운동이고 근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내가 평소에는 너무 하기 싫고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폐경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까지 좀 어느 정도 운동이 좀 몸에 있고 꾸준히 하는 걸 생활 습관화가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의사가 쓴 책을 들고 오셨네요. 어떤 책인가요? 예, 가짜 환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의사 입장에서 가짜 환자란 어떤 환자일까요? 나이롱 환자?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한국 사회의 건강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환자 만들어내는 사회, 건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쓴 김현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그동안 사실 이분은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책들을 써왔습니다. 2021년에 현대 의료가 다루는 죽음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란 책을 집필을 했죠. 그리고 의사 엄마가 기록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기록하면서 딸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딸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그 정신질환을 대하는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책이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한국의 현대 의료체계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 불편하지만 모두가 직시해야 할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가짜 환자란 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뒤틀린 의료 현실 그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조차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자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읽었는데요. 주로 직접 경험한 일들을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가짜 환자라는 책을 쓰셨네요. 뒤틀린 의료 현실과 우리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병은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각자 도생의 분위기 가운데 과로성, 스트레스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들의 문제, 이들의 병은 과연 이들 개인의 문제일까요? 또는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횡행하는 각종 과잉 검사, 또 수술에 타깃이 되고 있는 중년층들의 이야기, 이거 역시 불편한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순리마저도 질병으로 인식하게 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세대별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의료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왜 우리가 아프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가 왜 질병으로 아픈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에게
건강이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30여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고 또 대화해온 저자는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30년을 의사로 살면서 네.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 의료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은 갈등만 조정하면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도와줄 수 없고 제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지필 동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의료 과잉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만연함을 책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없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는 지적이 공감하게 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가짜 환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 의료 장비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들추면서 굳이 알 필요 없는 소소한 이상 증상까지 잡아내는 바람에 수백만 원의 검사비와 또 한가득 마음의 걱정만 얻게 되는 유형들. 네. 첫 번째 가짜 환자들입니다. 네. 수많은 세포, 그것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복잡계로서의 인체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네. 오작동하더라도 금세 자체적으로 고치면서 기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작동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오작동을 잡아내는 이른바 첨단 장비와 정밀 검사가 안타깝게도 사실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실제 환자를 환자력 가려내는 정도를 민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민감도가 높은 검사일수록 필연적으로 비환자를 비환자로 가려내는 정도, 이게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에서 남용되고 있는 각종 정밀 검사들이 일종의 거짓 양성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과잉 검사와 이 진단의 문제, 사실 의료 현장에서 적지 않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네.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았더니 네.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실제로 아프게 됩니다. 걱정을 하다가 이게 왠지 아픈 듯한 느낌과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네. 그리고 환자는 이곳저곳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줄 병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네. 끝없는 검사의 수렁에 빠진 채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네.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속칭 검사 뺑뺑이를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아픈 걸까 아프지 않은 걸까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환자들,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들므로써 네.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환자들은 네. 정작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한국은요 OECD 국가 가운데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고 네. 실제 기대 수명과 비교해서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유독 낮은 편에 속하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는 건강한데 스스로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낳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요 지금 의사분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첫 번째 가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번엔 두 번째 가짜 환자의 유형.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모두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드는 경우입니다. 네. 저자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가 늙음이다. 죽음이다. 네. 근데 현대의학이 어느새 이걸 질병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노화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노화 현상으로서 점차 굳어가는 관절에 무리한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네. 요즘 치매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정지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강행하면서 기약 없이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생과 사의 일종의 숙명마저도 의술로 치료하려 드는 이 노화 비즈니스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환자에게 끝없이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그런데 증명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요즘 유행하는 마법의 신약, 네. 최첨단 수술 이런 연구 개발과 계획들이 노인 빈곤 해결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투여해야 할 보건 관련 예산들을 싹쓸이해가고 있다. 이 불균형을 네.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이 철학이 실종되고 있고 네. 그 대신 삶과 죽음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퍼져나가고 이 혐오에서 피하기 위해서 의술로 이걸 고치려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자는 나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화 비즈니스라고 하셨는데 이 노화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단어가 참 씁쓸하긴 해요. 네. 이게 의료 현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실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년 세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네. 노년 세대의 건강을 위한 각종 영양제 산업이라든가 무슨 뭐 요즘에 뭐 수면을 도와준다라는 거라든가 별의별 사실 것들이 다 노화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는 가짜 환자의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병원이 아닌 사회가 이 문제를 치료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장시간 노동, 경쟁에 빚어진 이 과로성,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층들의 문제, 네. 중장년층들의 문제 이 사람들도 어찌 보면 가짜 환자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폭증하고 있는 대사 질환과 정신 질환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네.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건강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 같은 대사 질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역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몰입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보수와 복리 후생이 충분하지 않고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협에 끝없이 시달리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이 반복이 되고 이게 오히려 환자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실제로 섬유근통이라든가 신체화 장애 이런 환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직접 다 진찰을 해보면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환경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만 처방받다가 결국 약이 잘 안 들으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현장에서 저자는 때로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쉼이 그리고 안정이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약이 아니라 쉼과 안정 또 사람과 자연이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과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그렇죠. 이 책은 병에 걸린 건 환자가 아니라 어쩌면 의료제도와 한국 사회일지 모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를 이해하는 진찰 행위 이거의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누구나 아마 공감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환자를 알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찰입니다. 그렇죠. 환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진찰에 대한 보상보다 오히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유독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에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유튜브, 기타 유사 과학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필수 의료가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의학 산업 자체가 자본 질서에 의해서 정밀 검사, 예방 치료, 신약 개발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왜곡을 먼저 바로 잡아야지만 3분 진료, 과잉 진단, 공공의료 붕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건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어딘지 조금은 불편한 무언가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구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오늘날 과잉된 건강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료 시간이 좋은 의사를 가늠하는 판단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진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과잉 검사와 진단이 낳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가짜 환자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